네. 그래서 그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를, 어, 이분 한 분 한 분씩 1대1로 만나서 디브리핑을 해드리고 개발 포인트도 이제 알려드리면서, AC 평가했던 것들 내용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측면으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렇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2025년에 저희가, 모델 온라인 진단 모형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요렇게 요 정도 규모로 1200명 정도 저희가 진단을 해서 교육에 활용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고객사 이렇게 있고요. 교육 후기들을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성격 캐럿 진단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 다크한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셨고요. 그리고 일단 스스로 진단하신 거잖아요. 스스로 진단한 거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게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내용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적 흐름을 잘 또 설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인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사 양성에서 교육 담당자분들을 몇 분 초대해가지고 과정을 함께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담자분들이 써주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단 도구 중에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평가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에는 밝은 면만 성격 진단에서 얘기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죠? 좋고 나쁜 게 없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꺼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면서, 그 중심에 캐럿이 있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나와 조직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는 이런 메시지도 주셨고요. 기존의 성격 진단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성격이라면 캐럿은 정말 조직 안에서 발현되는 성격 진단이다. 그래서 조직에서 필요한 성격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자랑으로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조직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박진우 박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요 캐럿 프로그램의 배경, 이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제안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안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진우 박사님 모셔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박진우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된 상태인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사실 뭐, 여러분들은 저기 김수영 선생님의 안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흥미롭게, 되게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줌 접속 뭐 코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약간의 에러가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수영 선생님 반응은 사실 뭐 우리가 사실 공감하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정서적 공감이에요. 이분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자기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정서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지적 공감이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지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캐럿에서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이코패시가 있어요. 사이코패시가 어떤 거냐면 인지적 공감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잘 이해해요. 그런데 그 정서적 공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힘든데 같이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뭘까요? 남들이 뭘 하면 힘들지를 알겠죠. 뭐 하면 괴로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높은 팀장들의 특성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각 팀원들이 내가 어떻게 대하면 힘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갈구는 방법에 특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상대적으로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라 김수영 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왜 그런지 알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이 장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캐럿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뭐 제 소개는 좀 넘어가고요. 캐럿은 얼마 전에 저희 한국심리학회 산업심리분과가 있어요. 우리 학회가 있는데 우리 학회는 뭐 이렇게 이상한 학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학술지 수가 대략 한 4천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학술지를 발간하는 그 학술지가 대략 아니, 우리 4천 개 정도 됩니다. 심리학회라서 같은 데인 줄 알았어. 아, 아닙니다. 저기 한국심리학회 내에 분과가 있어요. 한국심리학회 내에 분과가 있는데 분과 중에서 저희가 제4분과에 속하고요. 그리고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 내에서 우리 분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 4천 개 정도에 되는 학술지에 상위 5% 안에 드는 매우 뛰어난 학술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캐럿 발표를 했고요. 캐럿 발표에 대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좀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캐럿은 학회에서도 인정한 꽤 괜찮은 도구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성격의 심리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할까요? 성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 만나면 되게 성격 궁금해하잖아요. MBTI 유형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의 행동에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행동을 좀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싶어 해요. 안정적으로 예측하려면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온다 라고 할 때 어르신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무릎이 쑤셔. 무릎이 쑤셔. 그러니까 비가 올 거야. 라고 한다면 무릎 쑤시는 것과 비가 오는 것 간의 인과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인과관계가 바로 그 성격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성격은요, 행동을 잘 예측해줘요. 그런데 이게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무릎이 쑤시는데 어떤 때는 비가 와, 어떤 때는 비가 안 와. 그러면 이것은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죠.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릎을 쑤시는 걸로 비가 오는 걸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상청에서 쓰는 그런 도구들, 뭐 기압이라든가, 뭐 풍속이라든가, 혹은 구름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한다면 우리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성격이 딱 이런 거예요. 성격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측정하는 성격과 저녁에 측정하는 게 다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1년 전에 측정하는 것과 지금 측정하는 게 달라.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을 그건 성격의 측정 도구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모호한 거죠. 변치 않은 안정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격으로 예측하는 것 크게 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A. A는 뭘까요? A는 affection이라고 하는 정서예요. 성격을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정서를 아주 잘 예측해줘요. 제가 오늘 김수영 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은 이분의 성격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증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N 팩터라고 표현해요. N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N을 다 측정하셨어요, 오늘. 다 측정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N의 특성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 특히나 부정자극이에요. 부정자극에 대한 민감도라고 정의가 됩니다. 민감도라고 하면 그 민감도는 뭐냐면 어떤 자극에 있어서 빠르고 강하게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부의 민감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피부의 변화, 뭔가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강하게 반응을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민감도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경증성은 뭐라고요? 외부의 부정자극에 대한 빠르고 강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1차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피드백에 긍정 피드백이 압도적이었어요. 부정 피드백은 사실 소수였거든요. 자, 그러면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 피드백에 관심이 많을까요? 부정 피드백에 관심이 많을까요? 일단 부정 피드백이 먼저 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피드백의 내용들이 쭉 있다면, 이 사람은 부정 감정을 먼저 느낄 것인지, 긍정 감정을 먼저 느낄 것인지, 즉, 어펙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요. 뭘 한다면? N 팩터, 신경증성을 한다면. 두 번째, B는 뭐냐면, behavior예요. behavior. behavior, 잘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 자, 긍정 피드백이 많잖아요. 긍정을 높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부정을 낮추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N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을 낮추는 행동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행동에, 회의가 10분 후에 종료가 된다는데? 계속 해도 돼요? 부정을 보완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 번째 생각이에요. 커그니션은 생각인데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뭔가 부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부정성에 대해서 것들, 생각할, 네? 부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 D는 디자이어, 욕구입니다, 욕구. 욕구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희망, 뭐 이런 게 있겠죠. 뭘 더 희망할까요? 나쁜 일을 아마 방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좋은 일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욕구보다. 즉, 우리는 성격을 알면 이 사람의 A, B, C들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존 메이어라는 분입니다. 메이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캐럿의 이론적 기반을 가장 잘 제공해 주신 분, 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뭘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정서지능, 감성지능의 창시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뭘 창시하셨다고요? 정서지능. 정서지능이 뭡니까? 네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또 타인의 정서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정서지능이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일단 리더십이 탁월하죠.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있어서 정서지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근데 정서지능만 높아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정서를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한 25년 정도 정서지능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창시자로서. 그리고 이분이 탁월한 성격 심리학자이시기도 하거든요. 25년 이후에, 그동안 연구들 쭉 종합해서 어떤 말씀하시게 되냐면 이런 말씀하시게 됩니다. 놀랍게도. 정서는 뭐예요? 정서는 사실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분이 되게 좋다가 저녁에 나쁠 수 있어요. 성격은 뭐라고요? 안정성이 높다고. 예측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정서지능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그 기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바탕에 있는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 성격을 잘 이해하기는 뭐 할 수 있다? A뿐만 아니라 B, C, D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정서지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격지능이라고 명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캐럿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격지능을 돕는 겁니다. 성격지능을 돕는 거예요. 자, 성격지능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장면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너무 만약에 내 앞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면, 요게 굴복하지 않고 잘 뛰어넘고 다음 스텝을 가면 그거에 두 배의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그거에 보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보상 없는 고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가슴에 지니고 항상 연예계 생활도 그냥 장원영의 인생도 임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죠. 좀 1,500만 관객을 동원한 여기 한 작품 보면 한 4년? 4년에 한 편, 5년에 한 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농구도 1년 농사를 망치면은 울잖아. 4년 농사를 망치면 또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충격에서 당분간 충격에서 이제 많이 헤어나지 못하고 뭐잘 들고 있어? 잘 들고 있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전화해. 그래서 망했어. 전화 끊고 그럼 또 다른 데 전화해서 나 망했어. 하필이면 망해도 방망고 알리더라고. 나의 장점. 이유가 빨리 행사를 가도 이거 혼잣말로 하면 이렇게 나만 되는 게 아니야. 아무 능력자 결국엔 지팡이꾼 아니게 되고 결국 너 하루 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자, 보시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회복 탄력성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인지적 재구성의 달인들이세요. 그쵸? 이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뭘까요? 그 원형적 사고의 이 장원영, 이분은 뭐 성격의 긍정적 측면만 가지고 인지적 재구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는 똑같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데 성격의 긍정적 측면만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아니죠. 뭘 가지고 높이는 거예요?
부정성이에요. 성격이 다크예요. 남 욕하면서, 남 비난하면서, 남 탓하면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즉 공경이나 혹은 좌절이나 스트레스에 빠져 있을 때 한 가지 방식만 알고 있어. 뭐만? 긍정성만 가지고 회복해야 돼. 이것만 알고 있는 것과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활용해서 또 적절하게 이것을 조합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일까요? 긍정만 쓰는 겁니까? 긍정과 부정을 다 쓰는 겁니까? 당연히 긍정과 부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이해할 때 긍정성 측면만 아니라 부정성 측면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 실제로 이 부정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어떤 연구냐면 이 연구예요.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욕 연구예요. 욕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욕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욕하는 건 나쁜 거예요. 놀랍게도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욕을 하면서 버티는 그룹, 또 욕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이 고통을 더 잘 버틸까요? 욕을 하면서 버티는 그룹일까요? 혹은 욕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그룹일까요? 놀랍게도 실험 결과 욕을 하면서 버티는 그룹은 매우 잘 버티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욕을 안 하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덜 버텨요. 잘 못 버텨.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평소에 욕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욕을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더 잘 버틸까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욕을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통 상황에서 욕을 썼을 때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통 상황에도 욕을 해도 그렇게 잘 버티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실험들이 알려주는 것, 이런 연구들이 알려주는 건 뭘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다크라고 생각하는 거, 배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 배드만은 아니다. 그쵸? 다크 갖고 있는 뭐가 있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 그것이 갖고 있는 또 성격 지능적 효과가 분명히 좀 있겠네요. 그쵸? 근데 그게 뭐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소에 욕을 쓰느냐, 그렇지 않을까에 다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조건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일 때는 얘가 효과적이고 어떤 조건일 때는 이게 비효과적인지 이걸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즉 성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특성이 도움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특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캐럿은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스피어라고 하는 행위자 측면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observer sphere라고 해서 관찰자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이 내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꾸밈 없이 말해요. 덜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걸 똑같이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직해요? 솔직해요? 아니죠. 맥락 못 읽죠. 분위기 깨죠. 지주장만 세죠. 뭐라고 그래요? 눈치 더럽게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솔직한 사람인지,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어느 게 더 이 사람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한 말일까요? 솔직하다일까요? 눈치 없다일까요? 이 사람 성격은. 그렇죠. 둘 다죠. 둘 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격을 측정을 할 때 자기가 보는 자기 성격만 측정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보는 내 관점이 좀 필요해요. 사실 캐럿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항에 좀 더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다라고 하는 그 문항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격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규정 짓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특히나 조직에서 여러분 다 사실 제가 이제 조직 심리학자인데 조직 심리학의 태동 자체는 이래요. 원래 우리는 사회 심리학의 베이스를 둡니다. 사회 심리학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과정. 이 과정을 연구하는 게 조직 심리학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조직 안에 있는 성격과 조직 밖에 있는 성격은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직 밖에서 좋은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과 조직 안에서 좋은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과연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조직 밖에서 좋은 사람. 이렇게 평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직 안에 들어오면 무슨 평을 듣습니까? 이런 평을 듣죠. 사람은 참 좋은데. 이거예요. 조직 밖에서 좋은 사람들이요. 조직 안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요? 사람은 참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직에서는 더 중요한 성격 요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성과에 도움이 되는 성격이면 이게 뭐야? 좋은 사람의 이 성격이 더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되게 신뢰롭고 인정받고 이렇게 인생을 하는 거죠. 조직 내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안의 성격에서 중요시 여기는 요인과 조직 밖에서 성격이 중요시 여기는 요인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격 도구들이 성격 심리학자들이 만들었거나 그쵸? 또 혹은 뭐 성격 심리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그냥 자기 어떤 감각으로 만든 그런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도구들의 가장 큰 단점, 첫 번째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안정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측정하고자 하는 거 측정해야 되는데, 즉, 우리는 조직 내에서 성과를 달릴 수 있는 성격적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적성 검사라는 것을 우리가 입사할 때 보는 건데, 그런 요인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만 본다?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함께 지내서, 원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만 보는 것은, 이건 사실 조직에서 성격 측정하고는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보는 내 성격이 있고 타인이 보는 성격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성격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성격 도구들, 즉,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안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러려면 다크와 브라이트가 다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조직 안의 성격과 조직 바깥의 성격, 이것들 중에서 뭐 조직 안의 성격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인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어,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도대체 뭐냐. 그게 일종의 캐럿은 이런 내용들을 상대적으로 잘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격의 심리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주로 우리가 성격에서 특히나 조직 내 성격에서 중요시 여기는 요인들, 조직 안의 성격, 조직 밖의 성격, 다른 것. 두 번째는 브라이트뿐만 아니라 다크까지. 세 번째는 내가 내가 보는 내가 보는 내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레피테이션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성격 도구가 필요하다. 캐럿은 이 내용들을 잘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리학에서 쓰는 요인들은 크게 보면 트레이트와 스테이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정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얘는 스테이트예요. 상태는 뭐라고요? 가변적이야. 아침에 기분 좋다가 저녁에 나쁠 수 있어요. 트레이트는 뭐라고요? 안정적이야. 트레이트는 안정적이에요. 성격은 트레이트일까요? 스테이트일까요? 성격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트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얘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트 같은 것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트레이트 라이크라고 표현을 써요. 또 스테이트 같은 것, 스테이트 라이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조직 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트레이트만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을까? 아니면 트레이트 플러스 스테이트까지 알게 되면 더 잘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트레이트 플러스 스테이트까지 모든 걸 다 알게 되면은 더 잘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캐럿에 쓰는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는 없어요. 일단 스테이트는 없어요. 근데 스테이트 라이크나 트레이트 라이크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데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ABC 이론. 이게 요즘 아주 핫 이슈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중에 가치지향적 A그룹이에요. 이익지향적 B그룹입니다. 둘 다 혼재돼 있다. C그룹이에요. 이걸 이제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너는 A냐? 너는 B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눠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심리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치지향적, 이익지향적, 이게 트레이트냐, 스테이트냐? 이걸 좀 따져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건 가치지향이냐, 이익지향이냐? 이건 트레이트입니까? 스테이트입니까? 만약에 트레이트라면 A그룹으로 한 번 분류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A겠죠. B는요, 끝까지 B일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심리학은 이런 연구들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이런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에 참여하시는데 매우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익지향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지향으로, 그쵸, 가치 지향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에 따라 달라져요? 게임의 이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임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야, 네가 게임에 참여했는데 이 게임의 이름은 월스트리트 게임이야. 월스트리트 게임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익지향으로 변합니다. 네가 게임에 들어왔는데 그 게임이 야, 이 게임은 커뮤니티 게임이야. 라고 게임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줘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요? 가치 지향으로 변해요. 공동의 이익, 공동의 가치, 이 지향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가치 지향이냐 이익 지향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의 실험은 매우 일관되게 검증하고 있어요. 얘는 트레이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테이트예요? 아주 스테이트도 아니죠. 왜? 모든 쪽이 다 그렇게 한쪽으로 다 몰리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트레이트 라이크
state lik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거예요?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그쪽이라면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맥락을 바꾸면 돼요. 환경을 바꾸게 되면 이익지향적인 사람들도 가치지향으로 옮길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성격은 트레이트적인 요인이 매우 강한 특성이 바로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동안 심리학자들이 자 보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격들의 잘 변하지 않은 특성들, 이 특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 이 연구들 꾸준히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요인이 뭐냐면 빅5라고 하는 요인이에요. 빅5는 인간의 성격의 특질, 잘 변하지 않은 특성입니다. 잘 변하지 않은 특성 이 5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뭐예요? 행동을 예측을 하고 그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헥사코라는 도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했어요. 저희 학과 선배시죠. 성대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하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대 산업심리학과가 배출한 세계적인 성격심리학자. 이분의 이름을 우리는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부르고요. 이기범 교수님이 바로 헥사코의 개발자세요. 헥사코의 개발자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와인의 특성들이 다 다르죠. 근데 와인의 특성을 어떤 요인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와인의 특성, 와인은 다 다른데, 와인에 한 5가지 우리가 요인을 하게 되면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5가지가 뭡니까? 일단 향이죠. 그 다음 뭐예요? 바디감, 뭐 이런 거 탄닌, 얼마나 단지, 이런 거, 요거 5가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성격처럼. 재밌죠? 이게 빅5예요. 5가지니까. 근데 헥사코가 어떤 도구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와인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그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아네스트 휴밀리티라고 하는 정직 겸손성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 가능하겠죠. 이게 인공 감미료를 넣느냐, 자연 발효했느냐. 그쵸? 이 와인인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를 넣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연 발효를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뭐야? 그걸 측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H팩터예요. 이 H팩터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5가지 요인만 알아도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거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성격의 빅5. 5가지만 알아도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알 수 있어. 근데 만약에 H를 더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H가 더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성격에 있어서 증분 설명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명하는 게 있어. 와인을 설명하는 게 있어. 근데 뭐야? 그거보다 하나를 더 했더니 더 많이 설명해줘.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분 설명량이라고 불러요. H팩터는요. 증분 설명량이 있는 성격 변수예요. 자, 성격의 요인이 어떻다고요? 특질이라고. 특질은 뭐라고요? 안정적이라고. 잘 안 변한다고요. 잘 안 변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성격적 요인이 있어? 이게 잘 안 변해. 그러면 그건 어디에? 여러분들 신체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겠죠? 그 마음 중에,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걔를 뇌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곧 뇌예요. 뇌의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의 성격적 요인이 숨어 있는 거죠. 걔를 측정해, 즉, 뇌를 측정해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격을 알려면요. 가장 과학적인 방식은 fMRI예요. 뇌 사진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5는요. 실제로 뇌에 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뇌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즉, 안정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 이 2가지. 자, 안정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특성이 발현되는 원리를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인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이 돼요. 이 2가지라는 것이 성격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 있죠. 일을 제때 안 하고요. 늘 미뤄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얘는 뭔가 불안감이 없어. 그렇죠? 아니, 뭐 항상 뭐 좀 약간 만만디야. 이게 불안감이 없어. 뭐 이런 뭔가 좀 불안해지면은 좀 행동 연기일 텐데 불안감이 없어서 행동 연기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 연구 어떤 연구냐? AOD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성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뭐야? 행동 지향성이 높은 거예요.
애들은 안 움직이는 애들이야. 애들은 빨리 움직이는 애들. 애들은 안 움직이는 애들.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Y축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죠. Y가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Y가 작을수록 더 행동을 하죠. 그쵸? 자, 이 Y가 뭐예요? 아믹달라예요. 아믹달라는 아까 제가 김수영 쌤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N 팩터, 신경증성이에요. 신경증성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외부의 부정자극에 대한 민감도라고. 외부에 뭔가 부정자극이 있어? 긍정자극보다 부정자극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해줘. 그게 우리 뇌에서 뭐의 역할이에요? 그게 편도체 역할이거든요. 편도체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경증성이 높기도 하고요. 낮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데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 즉, 이게 높은 사람들은 행동에 옮깁니까? 행동에 안 옮깁니까? 행동에 오히려 안 옮기죠. 무슨 얘기예요? 불안하다. 사실은 사람들은 느긋한 걸 보니까 네가 불안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데 더 불안함을 느낄수록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더 불안한데 행동을 옮기지 않아. 왜? 행동에 옮길 때는요, 두 가지 뇌를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아믹달라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DACC라고 하는 요 부위인데, 요 부위가 뭐냐면,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되게 일을 미루잖아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한데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 중에 또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일을 자꾸 미뤄. 시키는 거 자꾸 계속 미루고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얘 불안함이 없어. 그 뭐 압박감을 줘야 돼. 어? 이러면 얘가 더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얘들한테 알려줘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격을 알고 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격을 알고 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대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성격을 잘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자, 성격이 뭐라고요? 특질이라고. 특질이다 보니까 타고난다고요. 그럼 타고난 대로 인생 삽니까?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임스 펠론 대학자세요. 뇌과학자입니다. 뭘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사이코패스 연구의 대가세요. 사이코패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 공간결핍, 충동성, 공격성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아, 놀라운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 어디에 많을까요? 교도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임스 펠런은요, 주로, 흉악범들, 그것도 아주 나쁜 범죄들, 이 저지른 애들의 뭘 봐요? 뇌 사진을 찍었어요. 뇌과학자이자 사이코패스 연구자니까 걔를 찍었어요. 찍고 나서 뭐? 뇌의 어떤 부위가 정상인의 뇌와 사이코패스 뇌가 어떤 부위가 과연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밝혀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제임스 펠런이었어요. 자,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뭐 교도소로부터 이 죄수들의 사진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그런 사이코패스적 행동을 저지른 이유는 뇌과학적 근거가 있어. 이걸 주로 주장하신 분이라고요. 실제로 꽤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쓰셨어요. 자, 놀라운 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연구 한번 끝났어요? 연구 끝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분류했겠죠. 얘는 무슨 교도소에서 뭐 오네, 얘는 어떤 교도소에 뭐 오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마지막에 분류되지 않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누구의 사진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사진이었거든요. 분명히 사이코패스야. 뇌로 보면 분명히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근데 자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라고요? 이런 뇌는 유전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여쭤봐요. 우리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중에 혹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이분의 고조 할아버지 중에 한 분, 그 학렬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쇄 살인마였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타고난 뇌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 사이코패스의 뇌. 그렇게 인생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발견하기 이전과 발견 이후에 학문적 방향이 달라집니다. 발견 이전에는 뭐예요?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원인. 뇌에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반응해. 요걸 주로 연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발견한 이후로는 방향이 바뀌죠. 뭐예요? 성장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그다음부터 꾸준히 이렇게 하시게 됐죠. 자, 성격의 발현은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대로 산다. 왜? 사실은 환경의 중요성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펠러는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났어요. 하지만은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인생에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환경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그 우리 뭐라 불러요? 걔를 트레이트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레이트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미 그 트레이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난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되게 좋아해요. 저기 여러분들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의 자질을 타고났습니다. 아, 모차르트의 자질을 타고났어요.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피아노를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피아노를 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타고난 피아니스트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트레이트는 발현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츄에이셔널 스트렝스라고 해서 상황의 강도가 센 거예요. 강도가 셉니다. 강도가 세면은 개인의 특성,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외부의 강도가 셀수록 개인의 특성은 잘 안 나와요. 갓 입대한 신병들은요, 다 똑같은 놈들이 돼요. 왜요? 강도가 세거든요. 강도가 셉니다. 여러분들의 신입들, 인턴들, 얘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야, 너는 우리 회사에 만약 입사하게 되면 지방에 발령받을 수도 있어.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어디든 보내주세요.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강도가 셀 때는요, 개인차가 안 드러나요.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답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도가 약해져. 강도가 약해져. 그러면 그때 개인차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진데 개인차가 드러나는 거. 즉, 얘 신입 때 안 그랬는데,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얘 성격 보이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과연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도가 세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변했어. 아닙니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니고요. 강도가 셀 때 걔네 성격이 안 나왔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조직에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야 되겠죠. 뭘 감안해야 돼요? 일단 타고난 특성 감안해야 되죠. 근데 그게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져요? 퍼포먼스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뭘 감안해야 돼요? 트레이트 액티베이션. 그쵸? 또 뭐? 시츄에이션 스트렝스. 이거 감안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티머스 자치 같은 아주 뛰어난 조직 심리학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 행동론이라는 책을 여러분 인생 중에서 어느 한 번이라도 배우신 적이 있다면 티머스 자치의 책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분의 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뛰어난 조직 행동론 을 주장하신 이분의 견해는 뭐냐면 조직 행동이라는 그 조직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행동 자 퍼포먼스의 행동은 뭐만 가지고 트레이트만 가지고 예측해서는 안 돼요. 뭐도 감안해야 돼요. 시츄에이션과 트레이트 액티베이션 이것들을 다 감안해야 돼요. 그럼 이걸 다 감안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도구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캐럿이에요. 캐럿은 이것들을 다 감안하는 도구예요. 자, 나중에 제가 그 여러분들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격 진단 프로그램 이런 데 들어가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명제, 슬로건 이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격 심리학자를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꼭 물어보세요.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는 겁니까? 라고 꼭 반드시 한번 여쭤보세요. 이분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이분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매우 분명한 인간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성격 특성이 뭘까요? 타입 D 퍼스널리티라는 거예요. 타입 D 퍼스널리티는 일단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간의 소망이 있죠. 모든 인간의 소망.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아프다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다가 일찍 죽으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는 나쁜 거죠. 나쁜 거잖아요. 이 나쁜 걸 잘 예측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격이에요. 성격 중에 뭐? 여러분들 만약에 측정을 했을 때 타입 D가 높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프다가 일찍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다고 가정해봐요. 나르시즘, 지자랑만 엄청나게 해. 어, 남 무시해. 또 뭐, 틈만 나면 공격하고 비난해. 또 뭐, 맨날 나 이용해 먹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거 좋고 나쁜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맞나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피할 수가 있어요. 좋고 나쁜 게 없다면 다 친하게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나쁜 성격들이 있으면 일단 피하고 봐야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성격은요.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에 리더가 뭐 할 때?
나르시즘이 높습니다. 지자랑이 과해요. 모든 공을 자기한테 돌려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직에서. 그쵸? 구성원들 어떻게 해? 무시해요. 니들 같은 애들 데리고 이만큼 성과를 냈어. 니들이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적응했겠니?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구성원들의 반응입니다. 자, 좋고 나쁜 게 없다면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랜덤하게 나왔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나와요. 이런 리더를 만나면 구성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헤어질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좀 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복수할 결심을 해요. 그 사람이 안 되는 방향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해요. 어떤 리더를 만나면, 우리가 나쁜 리더를 만나면요. 거기에 맞게끔 반응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쁜 성격? 이 성격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격 타고나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성격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격을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생을 사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과연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981년에 일리노이 벨은 여러분들 그 전화기를 발명한 그 벨입니다. 지금 AT&T죠. 미국의 AT&T라는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2만 6천 명에서요. 1만 4천 명으로 줍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잘라내요. 자, 그러면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겠죠. 평소에 빨리빨리 시간적 압박을 많이 받고 경쟁심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또 성취 감각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렸을 때 그걸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요 특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는 성격적 특성, 우리의 분포에 따라 이렇게 발생하는 거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건강이 나빠지겠지라고 예측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측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잘렸는데 행복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타입 A 가지고 예측이 양갈래로 갈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측이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신 이걸 연구하신 마디라는 분은 이 마디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입 A 갖고 있는 긍정적 특성이 있어요. 즉, 다 크지만, 타입 A는 뭔가 빨리빨리 하고, 조급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경쟁심 강하고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 속도, 몰입감, 성취 에너지. 얘들만 살리고 뭐, 부정성만 버리면 돼. 부정성만 통제하면 돼. 그 부정성이 뭡니까? 이 적대감이나 경쟁심이에요. 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거, 그렇게 은연중에 자기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디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분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러요. 얘를 하디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A라는 이 세 가지 특성이 뭘로 변해요? 이 긍정적인 특성으로 변해요. 뭘 통제하면? 자기의 성격을 이해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 라고 연구하신 분이 바로 마디라는 심리학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다크의 특성 있어요. 이 특성대로 인생 삽니까? 일단, 트레이트 액티베이션. 그걸 만날 수 있는 환경 못 만났어. 상황의 강도가 너무 세. 그러면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다크의 특성이 어떤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가 욕할 때, 욕할 때, 또 고통 견딜 수 있다니까요? 긍정적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다크의 특성이 없다. 라고 내 스스로. 우리는 다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다크가 있어. 우리는 배드가 있어. 나쁜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야? 걔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좀 더 자기 성격을 더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전자보다는 후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에서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뭐에 대해서 잡 퍼포먼스를 아주 잘 예측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성 검사를 보잖아요. 입사할 때. 왜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에 있어서 학점보다, 그 다음에 뭐, 학벌보다 뭐도 성격적 특성이요.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성과를 더 잘 예측해주니까. 그래서 인적성 검사 보는 거예요. 또 뭘 예측해줘요? 고올 세팅 모티베이션. 그쵸.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스스로 하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그 특성도 뭐가 잘 예측해줘요? 성격이 아주 잘 예측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그것도 어떻게 일관되게 예측이 가능하다. 일관되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리포트를 받으시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비슷한데, 다 비슷한데,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어. 뭔가 좀 차별화 안 돼 있어. MBTI가 이 단점을 극복한 대표적인 도구거든요. MBTI는 반드시 뭐야?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 아이가 비슷해. 너 이로 가. SM 비슷해. 이렇게 뭔가 하나 할당을 해줘. 그러니까 뭐야? 이 차이가 되게 분명히 보이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유형을 강제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집단들, 즉, 요 집단들이에요. 창업가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슈퍼바이저라든가 인폴로이들이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점수가 비록 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뭐야? 우리가 이 성격적 도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은 얘들이 갖고 있는 요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차이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학습이 좀 덜 돼서 제대로 뭔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야? 다 비슷해 보여? 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럿의 그래프를 보면서 얘 되게 비슷하네 라고 만약에 느끼셨다면 그것은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그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아, 캐럿이 뭐라고요? 조직 안의 성격이라고요. 조직 안의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조직 밖에서 좋은 사람이 조직 안에서 뭐라고요? 사람은 참 좋은데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뭘 예측하지 못해요?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우리 빅5 기억나시죠? 5가지만 알아도 와인을 어떤 와인이다 알 수 있어. 근데 뭘 더해지면 H가 더해지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어.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조직 심리학에서요. 성과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냈겠죠. 그쵸? 자, 이 중에서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효능감입니다. 효능감이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해줘요. 다른 것에 대한 설명량보다 뭐가? 효능감이 성과를 설명해주는 게 제일 커요. 자, 그런데 효능감만 하나만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성과를 잘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죠. 다른 요인을 하나 더 했을 때, 그쵸?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게 뭐예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죠. 우리 아까 이거 뭐라 불렀어요? 증분 설명량. 즉 이렇게 증분 설명량이 있는 변수들이 더 더해진다면 즉 아까 빅5가 아니라 H가 더해져. 이게 자연 발효인지 인공 감미를 넣는지 이걸 알게 돼. 그러면 그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평가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요인들 다 모아보자 이거야. 중요한 요인들. 그걸 모아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캐럿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건이 있다고. 그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뭐예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욕을 하는 그룹 중에서 평소에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쵸? 욕의 효과성이 있지만, 평소에 욕을 많이 한 사람은 욕의 효과성이 없다. 이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조건부로 발현된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조건부가 필요한 거야. 어떤 조건일 때 긍정이 나오냐 이거예요. 어떤 조건일 때 부정이 나오냐 이거야. 자, 그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쵸? 그 변수가 조직 변수예요. 그래서 캐럿은 다른 도구하고 달리 이렇게 조건부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캐럿의 조직 변수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를 예측하는 게 있고 다크를 예측하는데 뭐야? 내가 원래 브라이트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난 회복 탄력성, 그쵸? 타고난 뭐 성장 마인드셋, 효능감 이게 되게 높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재밌게도요. 조직 내에서 그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자기 특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바로 조건부예요. 그게 바로 조건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보니까 뭐 밖에 나가면은 무슨 회장도 하고 동호회 회장이고 뭐 스스로 일도 만들어서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되게 뭔가 열심히 해. 뭔가 되게 자발적인 아이야. 근데 조직에서는요. 시키는 것만 해. 어, 자발성이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얘 왜 그런지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평을 듣고 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타고난 긍정 특성은 높단 말이야. 브라이트는 세요. 근데 뭐 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조직 기반 자긍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Organizational Based Self-Esteem이라고 불러요. 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 자긍심, 나 자신의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조직 심리학자들이 보는 자긍심은 아주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따라 달라요?
내가 속한 조직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 따라 달라요. 어떤 조직에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에 대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어떤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직 경험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조직에 있을 때 어때? 막 나를 막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는요. 그냥 묻어가자. 조용히 하자. 뭐하러 나서냐. 이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 뭐 때문에 달라져요? 이게 높잖아요. 조직 기반 자긍심이 높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요. 이게 낮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형평 민감성이라는 요인은 반대로 작동해요. 얘는 뭐라고요? 다크의 트리거야. 다크의 트리거예요. 이게 높잖아요? 그러면 다크가 나와요. 이게 낮잖아요? 적어도 조직 내에서는 다크가 나오지 않아요. 조직 바깥에서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OBS가 낮은 사람은요, 적어도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특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호회라든가 사회적 장면이라든가 다른 장면에서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의 샘플을 가지고 설명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써요? 밝음의 영역이 매우 강하죠? 보이십니까? 강하잖아요. 거기도 모두 강해요. 조직 기반 자긍심도 매우 높죠. 이분은 그러면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갖고 있는 긍정 특성을 자유롭게 발현하면서 조직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성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살까요?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크는 어떻습니까? 형평 민감성이라는 게 무슨 요인이냐면 얘는 뭔가 민감하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신경증성은 민감성이에요. 뭐에 대한 민감성이었습니까? 자극, 외부 자극, 특히나 뭐 외부의 부정 자극에 대한 민감성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형평 민감성은 뭐냐면 뭐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자기 인풋 대비 아웃컴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내가 인풋을 넣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아웃컴,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다크를 발현해요.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다크가 잘 발현 안 돼요. 자, 조직의 비전. 이것은 민감도가 낮은 사람한테 먹히는 단어예요? 아니면 민감도가 높은 사람한테 먹히는 단어예요?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은 민감도가 낮은 사람한테 잘 먹힐까요? 높은 사람한테 먹힐까요? 이건 조직의 형평 민감성이 낮은 사람한테 먹히는 거예요. 내가 인풋 넣었잖아요. 즉각적인 아웃컴을 기대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챙겨주겠지. 조직에서 날 알아봐 주겠지. 그러니까 즉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언젠가는 조직이 챙겨줄 거야 라고 하니까 뭐예요? 미래에 있죠. 그러니까 뭐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데 잘 동화가 돼요. 근데 얘가 이미 높은 애들 있어. 자기 인풋에 대해서 아웃컴이 되게 세. 빨리빨리 원해. 빠르고 강하게 원해.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는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야근했잖아요. 내일 좀 늦게 출근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인풋에 대해서 아웃컴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이게 센 놈들이야. 얘들한테 비전, 미션, 코어 밸류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얘들한테는 일단 뭐 민감도를 낮추게 하는 그 활동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렇게 보상해주고 있어. 다 이거 예비돼 있어. 라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얘들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얘들한테 비전 안 움직여. 왜? 민감도가 높으니까. 자, 다크는 뭐라고요? 다크는, 다크 특성. 요게 여러분들이 세. 아이고, 죄송해요. 요게 세. 세다고 해서 늘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다. 언제 나온다고요? 민감도가 높으면요. 얘가 잘 나와요. 민감도가 높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자기의 다크가 어디에서? 조직 내에서는 잘 안 나오겠죠. 대신 어디로 갈까요? 조직 바깥으로 가겠죠. 이분의 다크 중에 제일 센 게 뭐예요?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조직 내에서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어디서 할까요? 조직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이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분은 뭐야? 조직 내에서는 조직 기반 자긍심도 높고 또 브라이트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브라이트를 얼마든지 바라면서 같이 일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야? 그런데 자아도취는 어디에서? 조직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조직장은 엄청 하겠지. 야,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현대자동차 막 간무직 뭐 이런 거? 요즘 같으면 SK 하이닉스 뭐 이런 이게 엄청 밖에서는 자기 자랑하고 다닐 거야. 근데 어떻게? 조직 내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없을까요? 뭐, 이 그래프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페라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처럼 크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요인에 대한 해석이야. 세 번째는 우리가 7유형, 세븐스타일스로 만들었거든요. 그 유형 해석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걸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크기 해석부터 좀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크기 해석을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측정을 했을 때 타고난 자질이 아래쪽은 좀 좁고 위쪽이 넓어. 그럼 어때요? 얘는 일단 긍정적으로 좋은 특성을 타고나신 거예요. 되게 좋은 거야. 현재 토양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내가 OBS가 높고 이게 더 높다면 긍정특성은 잘 발현이 될 거고 얘는 낮고 얘도 낮으니까 부정특성은 조직 내에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게 세. 이게 세. 무슨 얘기예요? 타고난 기질의 어두운 면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얘를 나는 나쁜 애.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맞아요. 자, OBS가 높고 브라이트가 넓어. 그럼 뭐예요? 성격에는 큰 고민이 없다니까요? 지금 잘 발현되고 있어. 근데 OBS가 낮아요. 이건 낮은데 얘가 세. 그럼 어디라고요? 조직 바깥의 외부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형평면상이 커. 브라이트 넓어. 얘도 크고 넓어. 그럼 뭐예요? 타고난 기질을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쵸? 이게 낮아. 다크 넓어. 무슨 얘기예요? 현재는 나오지 않아. 현재는 나오지 않아. 근데 언제? 얘가 적절한 시기에 얘가 다크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둘 다 높아. 뭐예요? 현재 표현 자체가 과격해요. 현재 표현이 과격해.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게 뭐 어때요? 브라이트는 상대적으로 낮지요. 형평면역성이 높지요. 다크는 어때요? 나르시즘을 제외한 나머지 다크가 되게 세잖아요. 근데 이 다크의 특성 중에서 이 두 가지 특성은 뭐냐면 이게 투어드 아더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다크예요. 나르시즘은 나한테 가 있는 다크야. 아, 나 참 대단한 사람. 나 참 훌륭한 놈. 근데 뭐 바깥으로 아더한테 가 있는 다크가 뭐라고요? 마키아벨리즘, 곤모술수, 사이코패시, 공간결핍 이런 거 뭐라고요? 바깥에 가 있어. 바깥에 가 있으니까 형평 민감성은 높잖아요. 이분의 기본값은 뭘까요? 타인을 비난하고 남 탓하고 이게 기본값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항상 뭐야? 남 탓이 기본값이에요. 남 탓이 기본값이야. 이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까요? 조직 내에서? 아니죠. 저 사람 맨날 투덜거려. 저 사람 좀 피해야 돼. 주변 사람부터 안 좋은 평판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특성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다크를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됐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조직 내에서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타고난 특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두 번째 크기를 볼게요. 이번에는 뭘 보냐면 셀프하고 아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셀프는 오른쪽이고요. 아더는 왼쪽이에요. 자, 아더보다 셀프가 커. 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 나가 더 중요하겠죠. 행동에서는 자신감과 자기유지 편향이 잘 드러날 겁니다. 타인의 반응인데 무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리고 기존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장항준, 항준적 사고가 뭐냐면 셀프가 세요. 아들은 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래, 뭐든지. 자,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자, 반대로 뭐예요? 얘는 넓어. 근데 얘는 좁아. 얘 뭐예요? 타인 지향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을 순응하고 팀워크나 조화를 중시하면 그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조직이나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리더의 변화에 따라서 리더의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자기가 성격이 바뀌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뭐야? 시츄에이션 스트렝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드가 센 사람들이. 이게 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사람의 피드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칭찬, 긍정적 피드백 다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먹혀요. 그리고 자기가 쉽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여기 보면은 이게 셀프의 브라이트예요. 얘는 뭐예요? 아더의 브라이트죠. 셀프 브라이트에 비해서 뭐가 더 높아요? 아더 브라이트가 더 크죠. 그래서 이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은 사실 조직 내에서 자기 행동에 대한 자신감 없을 거예요. 계속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뭐 해야 돼? 검토하고 감수하고 물어보고 이게 아주 일상화돼 있어. 어떤 작은 어떤 성취 행동도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 했다. 그러니까 항상 뭐야?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누구한테 피드백을 구하고 이게 일상화돼 있겠죠.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즉
조직에서 자기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뭐야? 서로 잘 인터랙션이 좀 잘 되는 어떤 그룹 내에서 이 그룹 내에서 이분의 반응은 어때요? 되게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하겠죠. 근데 뭔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줘. 이런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이 그래프를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 환경이 만약에 그런 게 잘 구축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자기의 성격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래쪽이 뭐예요? 이게 아래쪽에 다크가 커. 그쵸? 뭐보다? 아더의 다크보다. 그러니까 셀프의 다크가 아더의 다크보다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뭘까요? 일단 관심의 중심에 서야 돼요. 관심의 중심에 서야 돼. 또 스트레스 장면에서 과도한 낙관성을 보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또 훨씬 더 많이 해요. 아까 그 항준적 사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센 분이야. 센 분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도 아, 나는 이걸 다 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또 뭐 남 탓하면서 그걸 버틸 수 있어. 이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셀프의 다크가 크기 때문에. 그쵸? 성공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실패와 비판은 과도하게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더 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커.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뭘까요? 남 유용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파벌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그룹, 정치, 조직 정치 이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뭐 권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냐, 아냐, 님자 안 붙이냐 이런 얘기 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대에 닦아 센 사람들이에요. 아대에 닦아 센 사람들이야. 항상 타임을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첨과 충성심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누구만 있습니까? 아첨꾼들, 아부꾼들만 있겠죠. 누가 센 사람들이? 얘가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대의 다크가 세. 사람들을 뭐야? 항상 의심하겠죠. 아대의 다크가 세니까. 그렇게 해서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죠.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셀프의 다크고요. 얘가 아대의 다크잖아요. 어디가 더 세요? 아대의 다크가 더 센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대의 다크가 세니까 뭘 되게 중요시해요? 충성심. 조직에 충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에 충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파벌 문화, 또 뭐야? 그 위계 문화, 이걸 구축하는 것,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조직 내에서 이게 관심이 높았을 때 성공하는 조직도 있죠. 어딥니까? 군대죠. 군대입니다. 군대는 이게 셀수록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약하면은요. 위계를 무시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캐럿의 캐럿 해석의 꽃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해석을 할 때 뭐가 높아요? 그럼 뭐예요? 뭐가 낮아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요인별로 해석을 해요. 아쉽게도 우리가 캐럿 리포트에는요. 아쉽게도 뭐밖에 없어요? 요인에 대한 해석밖에 없어요. 이게 높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낮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상호작용을 모든 내용들을 다 리포트 47페이지 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각각의 역동성이 다 존재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OBS가 높고 브라이트가 크다. 뭐 요 정도는 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뭐라고요?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데 다크도 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타인을 공격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야. 회복 탄력성이 세잖아요. 또 공격할까요? 포기할까요? 또 공격해. 그런 겁니다. 계엄에 실패했잖아. 안 해야 되잖아. 제2, 제3의 계엄을 또 계획해. 또 해. 계속해. 될 때까지. 뭡니까? 다크가 센데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이분은 사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 들어가 계셔도 매우 행복하시잖아. 그 안에서도 또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찾고 이러면서 인생 사시잖아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브라이트 있다니까? 근데 브라이트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상호작용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다크가 세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건 되게 중요하지만은 다크가 세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같이 해석해 줘야 돼요. 같이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까 이거 보셨잖아. 뭐, 이 회복 탄력성 좋아. 보통 영화 감독이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다크도 있었죠. 남 탓하고 이 다크 있었단 말이야. 회복 탄력성 높잖아요. 자, 다크 세고 회복 탄력성 높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요인을 두 가지만 해석하게 되면
딱 거기서 요인의 해석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캐럿의 요인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통 MBTI 4개 요인이잖아요. 다 뭐 해도 디스크도 4개고 아무튼 뭐 이렇게 요인을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캐럿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 이거 복잡하고 해석 어려워요. 아닙니다. 더 정확한 해석이고요. 더 설명량이 좋은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조직에서 행동은요. 몇 가지 요인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 그래서 티머스 잡지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의 강도, 그다음에 뭐, 트레이트 액티베이션 다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요인들이 다 쓸모없는 요인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건 더 짧아요. 너가 사극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 없어. 그러면 넌 조선시대 살아봤냐? 갑작스럽게 또 욕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욱하는 마음에 그때 부하가 치밀어.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 진짜 너 살아봤냐? 어. 그랬더니 걔는 인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보세요. 이게 장항준 감독이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영상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주 긍정적이다,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상태만 봐서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뭐예요? 자기 호능감이 높아요. 너는 살아봤냐 이거야. 이건 타인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뭐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 능력이다 믿음이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과 더불어서 비록 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크를 어떻게 해요? 다크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또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잘 써서 그걸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 그런 성공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거 뭐라 불러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 불러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예측해 주죠. 이 사람의 행동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요인들을 요인이 많다, 이거 복잡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요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잘 해석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자, 요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하나는 뭐냐면 between difference예요. between은 뭐냐면 이 두 사람 간의 차이겠죠. 얘는 이게 높고 이게 높아요. 이게 between differences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within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조직 신뢰는 거의 제로네요. 그쵸? 그걸 뭐야? 조직 기반 자본시는 높잖아요. 이 안에서 나를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SK그룹, 삼성그룹 여기에 대한 소속감은 굉장히 세요. 근데 현재 속한 팀의 팀원들, 리더하고의 관계가 매우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로 날까요? 뭐로 날까요? 잡 로테이션. 혹은 뭐 팀이 바뀌는 거, 팀장이 바뀌는 거, 이걸 늘 원하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직 내에서. 왜? 조직 신뢰는 낮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뭐야? 조직 기반 자본주의 굉장히 세요. 이건 뭡니까? 얘는 within differences예요. 이 안에서 어떤 차이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이 둘 사람과의 차이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높고 이 사람은 이게 높으니까 팀 내에서 이 사람은 비교적 다크를 이 사람에 비해서는 더 잘 발현할 가능성이 높겠죠. 팀 내에서. 그쵸?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안에 위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캐럿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럿은 또 뭐가 있다고요? 7가지 유형이 있어요. 재밌게도 7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캐릭터도 있어요. 이 캐릭터가 매우 귀엽죠. 이 캐릭터가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유형이라고 하면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군집 분석이라는 거래요.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다를 것 같죠. 12개 요인이니까 12개 요인이 각각의 높낮이가 다 다르면은 뭐예요? 이렇게 강중량만 해도 3 곱하기 3의 1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몇 개가 나와요? 수십만 가지, 수억 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같이 이게 높으면은 이게 낮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함께 같이 움직이는 변수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걔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묶어보면 얘는 뭐야?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3의 12승이 아니라. 아, 그건 이제, 그래서 걔들 간에 뭐, 일의 궁합이라든가, 관계적 궁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어떤 유형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일적으로 좀 더 수행을 더 잘할 거다. 또, 관계적으로 또 좀 더 관계가 더 좋을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캐럿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임스 펠런 기억나시죠? 펠런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났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자로서, 뇌과학자로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혹은 또 환경에 대한 이해, 이게 높았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이겠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면 다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쓰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오히려 뭡니까?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데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뭐라고요? 정서적 공감은 안 돼. 근데 뭐는 잘한다고? 인지적 공감.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잘 이해한다고. 이 사람이 이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뭐?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가 바로 뭐냐면 제가 캐럿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도구들도 여기까지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캐럿만이 유일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배드는 굿보다 셉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 피드백 한 번과 예를 들어서 댓글이 달려 부정 댓글 하나나 긍정 댓글 하나 서로 이분합니까? 쌤쌤이에요? 아닙니다. 부정 댓글이 훨씬 더 세요. 훨씬 더 셉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증성이 높지 않아도 그래요. 높지 않아도 부정 특성은 일단 세요. 일단 셉니다. 자, 그런데 그건 좀 더 이걸 좀 이 비율을 또 분석하신 학자가 있어요. 이 비율을 분석하셨거든요. 누가? 프레드릭슨이란 분이 이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얼마예요? 대략 2.9대 1이에요. 3대 1 정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조직이에요.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 칭찬이라든가 피드백을 한 번 해줘. 그쵸? 또 부정적 칭찬과 피드백을 한 번에 1대 1 쌤쌤? 아니에요. 부정적 피드백을 한 번 했으면은 최소한 뭐? 긍정 피드백이 한 3번은 있어야지 이분해져. 이게 바로 뭡니까? 3대 1의 법칙이에요. 물론 3대 1의 법칙이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약간 메타포로 받아들이셔야 돼. 내가 한 번 부정 얘기했으니까 3번 밥 챙겨주면 되겠다. 3번 뭐 커피 사면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메타포 일종의 은유적으로 뭐 배드가 세다는 거야. 배드가 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드가 세니까 긍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메시지도 맞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영화 명량에서 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뭐 할 수 있다면? 배드가 워낙 센데 워낙 센 것을 어떻게 얘 크기를 요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요. 센 거 그대로 두고 그쵸?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을 말씀 안 드려도 센 거 그대로 둬도 방향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서 그 센 게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는 없을까? 이게 명량의 그 유명한 대사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다크를 잘 쓰는 거야. 다크를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를 다룰 때 다크 자체를 억제하는 거. 이것은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크가 있어. 다크를 통제해야 돼. 다크를 억제해야 돼.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두 번째는 브라이트로 다크를 버퍼링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크가 이만큼 있어도 긍정적인 게 이만큼 크잖아? 얘를 가지고 얘를 좀 다뤄보자. 이러면 얘는 약간 중수예요. 쟤를 하수가 뭐라고요? 다크가 있어. 다크를 내가 통제해야 돼. 하수. 중수는 뭐라고요? 다크가 있어. 근데 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 얘를 가지고 얘를 좀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 뭐라고요? 중수. 고수는요? 다크 에너지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 이 정도면 고수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캐럿이 어떤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격이 있어서 고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자, 1번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억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뭐야? 참을인 짜 3개면 참을 수 있어. 맞아요. 참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언제 못 참아요? 회사에서는 참아. 집에 가서 못 참아요. 뭐, 어, 회의할 때는 참아. 술 먹다가는 못 참아. 이게, 그건 뭐야?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걸 이제 에고 디플레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아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은 좋은 거냐?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좋다고 하셨잖아. 이게 그 연구예요. 좋아요? 아니거든요. 얘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데 뭐? 낮은 정서지능, 그러니까 내가 내 정서에 잘 이해를 못해. 근데 회복 탄력성이 좋아. 즉 다크가 높아. 회복 탄력성이 높아. 뭐야?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입니다. 제가 그냥 뭐 그냥 우겨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상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크를 통제하려면 긍정적인 요인이 적어도 몇 개? 2개에서 3개가 필요해요. 그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죠. 여러분 다크 통제하려고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긍정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얘를 통제하겠다.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 방식도 아셔야 돼. 근데 얘는 뭐라고요? 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다크 갖고 있는 잠재적 강점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크의 강점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한테 주는 알약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두 번 다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알약만 먹으면. 먹을래요?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 사는 거야. 이것만 먹으면. 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 여기서 여쭤보진 않겠지만은 미국 대학생들 연구를 했을 때 단 4%만이 이걸 먹겠다고 얘기했습니다. 96%는 부정감정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정감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크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다크웨어를 잘 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타워즈를 좋아하신다면 스타워즈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뭡니까?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에요. 어? 오비안 카노비가 이렇게 이 장면이 아니에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뭐냐면 이 브라이트가 브라이트의 포스를 쓸 때가 아니고요. 다크가 원래 다크 포스를 쓰다가 걔가 전환됐을 때예요. 그쵸? I'm your father. 이게 전환됐을 때야. 이때 사람들은 가장 감동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브라이트였습니까? 백호나 뭐 이런 애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뭐예요? 이게 전환됐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드라마를 만든다? 여러분들 인생에 영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 영화를 어떻게 만드실래요? 처음부터 브라이트를 타고났어. 마치 장원영처럼. 그리고 내 앞에 빵이 끊겼어. 럭키비키잖아. 새 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 이게 매력적입니까? 아니면은 장홍처럼 때에 따라서 욕도 하고 그래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뭐 이렇게 저주도 하고 이렇게 인생 살면서 그래도 필요할 때 그게 필요하니까 걔를 써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뭐 더 풍요로운 인생입니까? 혹은 여러분들 인생에 드라마를 쓰거나 영화를 쓸 때 처음부터 브라이트로 태어나서 브라이트로 죽었어. 이게 어떤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내 다크가 있었는데 이 다크를 브라이트 전환하는 방법을 캐럿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리고 내 조직 생활이 바뀌었어. 이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이게 더 서사가 있는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만 안다면 성격이 좋고 나쁜 게 없다. 이게 아니고요. 나쁜 게 있는데 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그쵸? 실제로 다크는 매우 유용한 센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낮잖아. 그럼 이걸 잘 못해요. 실제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나르시즘이 센 놈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들어. 다 피해, 회피해. 나르시즘이 다 약해.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때 센 놈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하면 달라. 이러고 등장하겠죠.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기꺼이 수행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리더가 사이코패스가 낮아요. 공격성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 공감 너무 잘해줘.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옆 팀의 그 선배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야. 그 대우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토로했어.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팀장이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약해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공감되게 잘해주겠죠. 어떻게? 야, 나 진짜 마음 아프겠다. 가슴 아프겠다. 공격성이 없어. 뭐라고 해요? 근데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네가 가서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런 리더를 존경합니까? 아니면 어떤 리더를 존경해요? 사이코패스 있단 말이야. 아, 공격성 있어. 이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해? 너는 가만히 있어. 저 새끼들 내가 가서 조져주고 올게. 어떤 리더를 따르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더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되게 유용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유용한 것을 연구하시는 학자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에 꽂힌 분들, 이걸 평생 이걸 업으로 삼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책의 제목이 뭡니까? The Upside of Dark Side예요. 그래서 다크 사이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성과의 80%는 긍정성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20%는 뭐가 만들어내요? 다크를 전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20%의 성과를 만들어내요. 즉 100%의 성과는요, 절대 브라이트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입니까? 미국의 사이코패스 연구예요. 누구? US 프레지던시. 대통령의 사이코패스 연구예요. 대통령이 뭘 갖고 있습니까? 성격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록 있죠. 회의록 있죠. 자서전 있죠. 뭐야? 자서전은 뭐야? 자기가 보는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아, 그렇죠. 타인이 보는 평판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다 수집합니다. 그럼 뭐야?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제일 높았던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2위는요, 케너디예요. 3위도 루즈벨트는 다른 프랭클린, 자, 레이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걔랑 뭐랑 비교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얘의 상관이
높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이코패스가 높을수록 미국 대통령들을 국민들은 더 사랑했습니다. 낮은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경멸했어요. 이건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루즈벨트가 1위죠. 티어더 루즈벨트, 그리고 루즈벨트, 프랭클 루즈벨트, 티어더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들이 다 1위, 2위예요. 이 루즈벨트가 나아카 실제로 센 사람이었습니다. 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잖아요. 다크를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를 일컬어서 심리학자들은 이거 뭐라 부르냐면 테디 이펙트라고 불러요. 루즈벨트의 별명이 테디베어였거든요. 이걸 테디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테디 이펙트는 뭡니까? 내 다크를 갖고 있잖아요. 다크를 갖고 있잖아. 근데 뭘 기반으로 해서? 심리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면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다크들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알게 돼요. 캐럿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내에서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조직내에서 여러분들 워킹 게지먼트, 직무열이, 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는 장면은 언제예요? 처음부터 긍정이고 끝까지 긍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의가 높아질 때가 언제냐면 어떤 데가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요. 부정을 느끼다가 긍정으로 전환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엔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뭔가 가치가 보이는 거야. 희망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을 느끼다가 전환됐을 때 이때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미치도록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져요. 아, 그래서 캐럿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단순히 그냥 뭐 내 성격은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떠나서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 현상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성격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성과를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성과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설계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캐럿은 잘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스타인은 그 유명한 넛지라는 책 아시죠? 리처드 탈러와 공저한 넛지라는 책의 공저자세요. 와이저라는 책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더 현명을 주고 싶다면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현명을 주고 싶다면 그 해당 주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과 모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현명을 주고 싶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뭘 이해한다고요? 그 개념, 필요한 요인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더 현명해지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과 모형, 원인과 결과. 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더 와이저해질 수 있는 최상의 방식입니다. 최상의 방식이에요. 캐럿은 이런 훈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조직 내에 적용하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성찰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을 우리는 검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뭐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큰 틀에서의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개발했지만은 사실 이게 딜리버리하는 과정에서 또 대상도 다르고 또 이해도도 다르고 뭔가 다른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 이슈들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같이 조력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들이 실제로 캐럿에 저랑 같이 합류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전달하기도 쉽게끔. 저는 되게 이론 지향적이고 어떤 인과 모형 지향적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말랑말랑하면 좀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이해도 돕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실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격 도구를요.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 보세요. 도대체 인용이 얼마나 되는지. 인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적용력이 되게 좋다는 거고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캐럿의 요인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 보시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성격 도구들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검증된 도구고요. 그만큼 예측력이 매우 좋은 도구예요. Q&A를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뭐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이 중에 누군가는 아는 분들이 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분들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직접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